어머니, 일단 제가 지금 집 앞에 거의 다 왔거든요. 상황 설명 좀 드릴게요. 어디 계세요? 얼어 죽기 일보 직전이어서 눈앞에 보이는 만두집 들어와서 만두 먹고 있다. 이놈아. 만두를 다 먹을 때쯤 아들이 와서 저를 데리고 나가더니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저는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항상 고향이랑 가족을 떠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새아빠랑 배다른 누나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이제 저는 와이프랑 와이프 가족들 모시고 사는 게 행복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해외에서 오랜만에 매형 오셔서 장인어른이랑 사업 논의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죄송하지만 약속했던 대로 오늘 어머니 집에 오시게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지금 처갓집 식구들 다 이리로 오고 있는 거 저 먼저 급하게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이놈아?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분명히 임신한 며느리 먹을 전복하고 미역 가지고 이날 와도 된다고 했잖니. 아 진짜 구질구질하게 왜 이러세요? 제가 약속해놓고 까먹은 건 죄송한데 그때 그렇게 말한 것도 사실은 억지였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엄마 아들 하기 싫다고요. 아시겠어요? 제가 모텔비 챙겨드릴 테니까 오늘 숙소 잡아서 주무시고 제가 이제 그냥 명절 때 가끔 전화나 좀 드릴게요. 우리 이제 그냥 그렇게 지내요. 엄마 죄송해요. 전 우리 가족이 너무 싫어요. 아니 아무리 자라오면서 가정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들은 그렇게 제게 모텔비라면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고 장인 장모님 모시러 가야 된다며 뒤도 안 돌아보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은 사연을 싣고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사연자분의 친아들이 장가 가더니 어머니한테 이제 남처럼 지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힘들지만 씩씩하게 아들 키워오신 오늘의 사연자 임성필님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다가 있는 전라남도 어느 지역에 사는 60살 임성필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 하나밖에 없는 혈육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저는 항상 사랑을 쏟았던 존재에게 버림을 받아왔어요. 하지만 배 아파 낳은 아들에게 버림을 받은 기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제 가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사실 제가 제 아들을 얻게 된 것은 다소 어린 나이에 신중하지 못한 선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22살에 만난 전 남편과 계획에 없던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결혼에 관하여 일찌감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라고 했지만 사실 법적으로는 남편이라는 호칭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그 사람이 결혼을 말로만 약속하는 것을 믿고 아이를 계속 배 속에서 키워갔습니다. 우리가 아직 어리니 혼인신고는 천천히 하겠지만 저를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말만 믿고 아이를 계속 키웠던 것이에요. 그때 저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작은 식당에서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는 아이가 들어섰는데 얼른 결혼식을 올리라고 하셨었지만 그 전 남편의 사정상 조금 기다려줘야 한다고만 한 채 혼인신고를 미뤄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치기 어린 사랑을 한 것이긴 했지만 제 선택에 후회를 하는 성격은 아니었던지라 이가 말로만 지켜주겠노라 하는 상황을 이유로 아이를 지워버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마음만큼은 진심을 다해 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믿어주기로 했었어요. 하지만 그이는 놀랍게도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여자 따라 떠난다면서 제 인생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우울했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저주했지만 제가 가졌던 감정만큼은 부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비록 어린 나이에 신중하지 못한 이유로 생긴 아이였지만
그 또한 제 선택이었고, 그것을 뒤엎는 선택을 해버린다면 그것이 저를 더 우울하게 만들 것 같았어요. 아이를 지우기에도 배가 많이 부른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제가 내려왔던 결정들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제가 했던 사랑에 대한 결과물을 외면하지 않고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제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다소 어리석었던 지난 날들을 뒤로 한 채 제 앞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저는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처음엔 그런 저를 보면서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으셨지만 이내 저와 제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부모님 덕분에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제가 어린 나이에 미혼모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내린 결정들의 책임을 지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라는 어머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제 아들 준영이를 품 안에 안았을 때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떠나간 그이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아 원망스럽고 힘들기도 했지만 계속 생각이 그런 쪽으로 드는 것을 고치려고 노력하였고 저는 그저 아들을 제 사랑의 결과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제 아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부모님과 제가 주는 사랑으로 바르고 밝은 아이로 키워갔습니다.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 아빠는 어디 있냐는 말에 그저 아빠는 멀리 떠나갔다고 밖에 대답할 수 없는 순간들이 저는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면서 키워낸 아들이라 제게는 오히려 더 애착이 강하고 소중한 존재였어요. 밖에서 친구들과 공을 차다가 무릎이 까져서 울면서 달려들어와 안기던 날들. 학교에 입학해 시험 성적을 잘 받아왔다며 뛰어들어와 안기던 날들의 아들 모습을 떠올리면 아직도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그러던 제가 30이 갓 넘었을 쯤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학교의 학부형 모임에 나갔다가 친해지게 된 사람이었죠. 그때 당시 남편은 제 아들보다 2살이 많은 딸이 하나 있었고 아내를 사고로 잃은 상태였어요. 저희 둘은 처음에는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연히 가까이 지내게 되면서부터 서로에게 강하게 이끌렸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잘 이해할 수 있었고 각자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웠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제대로 된 결혼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싶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에 대한 불신과 겁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저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차분하게 오랜 시간 기다려 주었고 몇 년의 시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제 나이 36에 드디어 미혼모라는 이름을 벗고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들이 아닌가 싶어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항상 제 자신이 행복한 선택들을 해왔고 후회하지 않았어요. 다소 아쉬운 선택과 실수들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자책하지 않고 제 자신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행복이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어려움이 이어졌습니다. 제 의붓딸 희정이는 사춘기가 좀 지난 후에
새로운 가족을 잘 받아들여 주었지만 아들이 아빠와 누나를 부정하였어요. 저희 가족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모든 것이 괜찮았지만 아들이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자 남편도 아들 준영을 대하는 것을 점점 어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이가 사춘기를 잘 이겨내야 할 텐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 그러게요. 우리 희정이는 너무 고맙게도 잘 해주고 있는데 준영이가 걱정이네요. 그래도 준영이도 당신 닮아서 언젠가는 현명하게 받아들여 줄 수 있을 거라고 난 믿어. 남편의 말대로 되길 저도 바랐고 위태로운 아들과의 시간들이 어찌저찌 잘 지나갔어요. 아들은 엇나갈 듯 하면서도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정신을 다잡더니 학업에 매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에 와서야 생각해보면 아들이 그때 학업에 매진해야겠다는 생각을 어쩌다 하게 된 것인지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봤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고등학생 아들 준영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꼭 가고 싶다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남도 바닷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저 기쁠 뿐이었어요. 그렇게 아들은 고교 생활을 학업에 매진하였고 마침내 수능 성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성적을 살펴보니 누구나 아는 최상위권의 대학까지는 못 되더라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성적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이왕 멀리까지 상경해서 타지 생활을 시작할 것이라면 조금은 더 상위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 재수를 권유했지만 아들은 바로 서울로 올라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괜히 아들에게 부모와 가족, 그리고 인생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환경을 제공해 주는 사람인 건 아닐까 싶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여보, 준영이가 가족에 대해 애착이 없고 그저 가족을 뒤로 한 채로 떠나서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서운한 감정이 들기도 하고 미안한 감정이 들기도 하네요. 왜 그렇게 생각해? 당신이 준영이 혼자 키워온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같이 키워온 시간들 후회하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키워왔잖아. 그렇죠. 항상 그래왔듯 후회 없이 키워왔으니까 준영이도 언젠간 제 마음 알아줄 날이 오겠죠. 그럼 내가 아는 당신은 훌륭한 엄마이자 참 멋진 여자야. 사랑으로 키워온 만큼 우리도 언젠가는 자식들 덕 보게 되는 날이 올 거야. 그렇게 시원섭섭하게 아들의 상경 생활을 응원하면서 아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여 장학금도 타가면서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해냈습니다. 아들이 고향에서 도망치듯 빨리 떠나고 싶어한 채로 서울로 향했던 것 같았기에 저는 걱정했지만 걱정과 달리 아들은 연락도 잘 해주었고 방학 때마다 꼬박꼬박 고향으로 돌아와 주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다음 학기에도 장학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하다, 우리 아들. 올 한해도 고생 많았어, 준영아. 오랜만에 집에 오니까 좋지 않아, 준영아. 그럼요. 집밥도 먹을 수 있고 얼마나 좋은데요. 나가 살아보니까 밥 한 끼에 먹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돌아서면 다음 끼니 뭐 먹을지 생각해야 되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미처 몰랐어요. 그동안 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아들은 타지 생활을 하더니 철이 들었는지 제게 감격스러운 마음을 전해 주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저를 꼭 안아주던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와서 저와 아들을 모두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고생 많았어. 앞으로 더 행복할 수 있게 이 아버지도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마. 딸 희정은 일찌감치 시집가서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쁜 나머지 함께 있지는 못했지만 그날 저는 드디어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었구나 싶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아들은 그 후 서울로 돌아가 성실하게 대학 생활을 마치고 취업 준비 시절을 마치고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뭐 엄청난 대기업이나 돈 많이 주는 회사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전라도 바닷마을서 친아비에게 버림받고 자란 아들이 상경에서 서울에 한 자리 잡고 일자리를 얻었다는 게 저에게는 그저 감격스러운 일일 뿐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고생한 아들을 위해 모아놓은 돈을 끌어모아 서울에 아들 살 전셋집이라도 하나 해주었습니다. 준영아,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엄마 아버지가 더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하기도 했고 해서 취직 축하 선물로 전셋집이라도 하나 해주려 한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자리 잡아서 은혜 꼭 갚겠습니다, 아버지. 아들에게 전화 걸어 의사를 전하니 정말 감사하다는 아들이었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세는 말로만 전해 들어보고 직접 알아본 적은 처음이라 저희 부부에게는 정말 뜨악스러운 가격이긴 했습니다. 저희 동네 웬만한 비싼 아파트를 매입해도 서울에 있는 투룸 전셋값보다 가격이 쌌을 겁니다. 사실상 저희 동네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사준 것이나 마찬가지에 지원을 해주고 이제는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올 때까지 또 열심히 돈을 불려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하시던 식당을 이어받아 업종을 바꿔서 남편과 함께 전복구이 집을 하고 있었던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몸이 많이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시작한 요식업 중노동에 몸이 많이 상한 것이었어요. 동네 병원을 다니면서 건강검진을 받다 보니 사실 몇 년 전부터 좀 큰 병원을 다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바쁘게 살다 보니 그러기가 쉽지가 않았지요. 그래도 한자리에서 가업으로 이어받아 남편의 지원으로 규모를 키워서 하고 있던 가게였는데 가게 운영하는 것에 아직도 미련과 집착이 있어 건강을 챙길 새가 없었어요. 고맙게도 그런 제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것이 딸 희정이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건강검진 결과는 왜 말 안 해줘요? 응, 뭐 매번 똑같아. 괜찮대. 아닌 것 같은데, 엄마 이제 몸 잘 챙기셔야죠. 건강 챙기고 싶어도 가게 일하는 게 워낙 중노동이니 쉽지가 않네. 가게에 사람을 쓰는데도 왜 그렇게 매일 고생이세요? 일하는 사람들이야 내 가게다라는 생각으로 일하는 게 아니니까가. 아무리 도와주는 사람 있어도 나랑 아버지가 한시름 놓을 수가 없지. 앞으로 바쁜 날에는 제가 나가서 도울 테니까 전화해요, 엄마. 아이고, 우리 딸. 마음만으로도 고맙구나. 마음만 아니고 진짜예요. 엄마 이러다 몸 고장나.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 알았어. 희정이 결혼한다고 할 때 변변찮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는데 어쩜 이렇게 부모한테 잘할 수가 있니? 고맙다, 우리 딸. 금전적으로 도와줘야 부모인가? 힘들 때 가족이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 주신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저한테 효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의붓딸이지만 저희 모녀지간은 웬만한 모녀지간보다 사이가 좋고 깊은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멀리 떠났지만 딸이 가까이에서 자주 연락하고 먼저 찾아와 주니 정말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딸 덕분에 조금씩 시간을 내어 큰 병원도 좀 다니면서 진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소견을 하나 받았던 것이
뇌신경계가 약해져서 기능 저하로 인한 체온 조절 능력에 장애가 생길 수 있어 저체온증을 조심해야 하고 뇌신경계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일찍이 발견해서 관리만 잘 해주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하여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1년에 한 번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거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바닷마을이다 보니 주변 지인들도 지병을 발견하거나 걱정스러운 소견을 들으면 다들 연애 한 번씩은 서울에 건강검진을 다녀오기는 하였는데 제게는 조금 일찍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래도 딸 덕분에 이런 건강 상태도 파악할 수 있었으니 참 다행이었죠. 그렇게 건강에 대해 조금 걱정이 되던 어느 날 아들로부터 좋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요. 어머 그러니? 아이고 장하다 우리 아들. 어떤 사람이야? 같은 회사 다니는 직장 동료예요. 알고 지낸 지는 꽤 되었고 연애 시작한 지는 1년 정도 됐어요. 알고 지낸 시간이 있어서 벌써 결혼 생각까지 하게 됐구나. 그래 이제 너도 나이가 30 중반이 돼가는데 장계 들 때가 됐지. 안 그래도 엄마가 이제 연애 한 번 서울에 건강검진 다니게 됐거든. 조만간 한번 서울 올라갈 테니 너들 힘들게 내려오지 말고 아버지랑 같이 한번 올라가마. 그러셨구나. 어디 편찮으세요, 엄마? 아니 뭐 별건 아니고 그냥 큰 병원으로 검진 다니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아무튼 몸 조심하고 조만간 날 한번 잡아보자꾸나. 이후 서울에 한번 올라가서 만나봤던 며느리는 정말 괜찮은 아이였어요. 싹싹하고 상냥한 것이 꽤나 마음에 들었었죠. 아들 나이가 있으니 거칠 것 없이 상견례 날짜까지 잡아서 결혼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사돈댁은 의류 쪽으로 조그맣게 사업을 하는데 벌이가 그럭저럭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서울에 비싼 아파트를 하나 턱하고 내놓을 수 있을 만큼 형편은 또 아니었다고 하여 집 문제를 가지고 아들과 한번 의논을 해봐야 했어요. 네 사돈댁이 지원을 좀 해주셔도 지금 너 살고 있는 전세금 돌려받은 거랑 합쳐도 서울집 한 채 사는 거는 무리가 좀 있을 것 같구나? 장인어른 하시는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한 지 오래된 것은 아니라 지금 당장 큰 돈 지원해 주시기는 힘들다고 하셨어요. 저랑 지원이 우선은 그냥 저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시작해도 충분해요, 아버지.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생각해준다면 다행이구나. 앞으로 장인어른 사업 전망이 좋아서 이후로는 장인어른께서 지원을 좀 해주신다면 해주시겠지만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제 신경 쓰지 마셔요. 지금까지 제가 서울 와서 자리 잡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혼기가 어느 정도 찼기도 했고 서로 정말 좋아하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지금 저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라도 빨리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싶다는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식을 올리고 저희 부부가 아들에게 해줬던 전셋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식을 올린 것이 11월이었고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2달 만에 설날이 되었지만 어김없이 며느리와 함께 전라남도 땅끝까지 찾아와 주었던 아들이었어요. 그래도 아들 키워놓으니 장계 들고도 멀리까지 찾아와 주는 것이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오는 길에 전주에서 유명하다는 떡갈비 냉장 제품 좀 사가지고 왔어요. 어머님 떡갈비를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요. 아들이 그런 건 어떻게 기억하고 며느리한테까지 얘기해 줬는지. 먼 길 오면서 선물까지 챙겨다 주니 저는 그저 감격스러웠습니다. 며느리는 변함없이 첫인상과
같이 상냥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딸아이 결혼할 때도 기뻤지만 배 아파 낳은 자식인 아들이 장계 들어서 며느리 데리고 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니 이젠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으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고 이듬해 추석에는 여행 계획이 있다면서 찾아뵙기가 어렵겠다는 것이었어요. 워낙에 거리가 멀기도 하니 1년에 2번 명절마다 찾아오는 것이 부담일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결혼하고 맞는 첫 추석인데 바로 여행을 갈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서운한 마음을 숨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여행 계획이 잡혀서 찾아뵙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구나. 며느라가랑 둘이 가는 게니?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랑 좀 같이 가게 되었어요. 서로 일정 맞추다 보니 내려가기가 좀 힘들게 됐네요. 11월 달에 엄마 생일 때나 한번 휴가 내서 내려가던가 할게요.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돼서 벌써부터 전화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져서 내심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겨우겨우 서운한 마음을 달래가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며느리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같이 여행을 간다던 다른 사람들이 다름이 아닌 사돈댁이었던 거예요. 베트남인지 대만인지 동남아권으로 보이는데 며느리가 올린 사진에는 아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동남아 길거리 음식을 같이 들고 거리를 즐기는 사돈댁과 아들의 모습이 찍힌 사진을 보고 있으니 기분이 굉장히 묘했습니다. 여행을 가면 갔지. 그걸 제 어미에게 속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사진을 넘기면 넘길수록 수없이 많은 추억들이 담겨 있었고 아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후 제 생일에 한번 내려와 보겠다던 아들은 감감무소식이었고 그저 생일 축하드린다는 메시지와 선물 쿠폰이 전부였습니다. 이후 아들과 겨우겨우 연락이 닿을 때마다 조금씩 물어가며 알게 된 것이 사돈댁 사업하시는 것이 점점 잘 풀리면서 사돈댁에서 집을 넓혀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제 부모에게서 얻을 것이 딱히 없어 보이니 돈 들어오는 사돈댁에 가서 자식 노릇해서 콩고물 좀 받아 먹어보고 싶다는 것 같았어요. 이후로 식당 오픈 준비를 하면 아들 밥 차려주던 때가 생각나 눈물이 날 것 같았고 핸드폰이 울리면 혹시 아들인가 싶은 기대감이 다른 사람임을 보고 실망감으로 바뀌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렇게 아들과 정을 떼야 될 때가 왔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러다가도 내가 이런 마음을 먹음으로 인해서 아들과 관계가 괜히 더 틀어지게 될까봐 두려워서 먼저 전화를 해봐도 아들은 받지 않고 몇 시간이 지나서야 바빠서 못 받았다며 메시지 하나가 되돌아올 뿐이었어요. 이렇게 점점 서운함이 깃들어가는 제 마음을 아들에게 한 번쯤은 터놓고 싶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안사돈의 생일이었을 때는 이제 며느리의 프로필 사진이 아닌 아들의 프로필 사진만 봐도 사돈댁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케이크에 초를 꽂아 고깔 모자 씌운 안사돈에게 내어 보이고 있는 사진을 보니 정말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입이 귀에 걸려서 행복해하며 초를 불고 있는 안사돈이 부러울 따름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의류 사업이 얼마나 잘 나가길래 이렇게 제 부모는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장인 장모에게만 신경을 쓰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연락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 내외의 거의 모든 일을 프로필 사진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어요.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고 못 받았다는 메시지만 돌아왔고, 시간대를 바꿔가며 통화를 시도해봐도 똑같았어요. 메시지가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하나 싶어 너무 서운했는데, 기어이 아들은 너무하다 싶은 일마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첫 아이를 갖게 된 것인지 초음파 사진을 프로필 사진에 올려놓은 것이었어요. 사돈댁은 진즉에 알게 되었겠지요. 손주를 보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알아야 한다는 건 그냥 이제는 제 어미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걸로 느껴지기까지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너 아이 가지게 된 게니? 이런 일을 내가 사진 보고 알게 되는 건 무척 서운하구나. 전화다오. 그제서야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한동안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죄송해요. 도대체 얼마나 바쁘길래 몇 날 며칠을 전화도 하기 힘들다니? 전화하기도 힘들 만큼 바쁜데 다른 사람 생일 챙겨주고 다닐 시간은 있고. 엄마,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장인 장모님은 가까이 계시잖아요. 엄마도 가까이 계셨으면 챙겨드렸겠죠. 저는 저번 명절에 사돈댁이랑 같이 해외여행 다녀온 걸 속인 것에 대해 따지고 들려다가 괜히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일일까봐 꾹 참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연락이 안 닿으니 내라도 한번 올라가 보고 싶구나. 죄송해요. 엄마, 제가 좀 더 신경 써볼게요. 2주 뒤에 엄마 서울병원에 검진 갈 건데 그 전날에 너희들 좀 보고 싶구나. 며느리기 임신했는데 임신에 좋은 것들 좀 챙겨가마. 그렇게라도 보는 건 좀 괜찮겠니? 그러세요, 엄마. 그동안 못 찾아뵈서 죄송한데. 그래. 임신하면 미역이랑 전복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아들아. 여기 완도가 또 전복이랑 미역하면 대한민국 대장이잖냐. 전복 제철 10월까지인데 지금 11월, 12월까지 나는 것들 중에 튼실한 놈들이 사실 더 진국인 거야. 내 아는 사람들한테 수소문해서 지금 나오는 전복이랑 제철 미역 좀 적당히 챙겨가마. 미역은 지금이 제철이니까 며느라가 한테 정말 좋을 게다. 아들이 와도 좋다는 말에 저는 신이 나서 며느라가 줄 선물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감사해요. 그럼 2주 뒤에 어머니 검진 전날에 와서 하루 주무시고 가세요. 정말이니? 고맙다, 아들. 그럼 2주 뒤에 보자꾸나. 그래도 용기 내어 아들에게 서운한 감정을 표현을 하니 아들이 알아주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그렇게 저는 겨울의 시작과 함께 건강검진과 아들 내외를 보러 가기 위해 상경 준비를 했습니다. 전복과 미역을 좋은 걸로 수소문해서 고르느라 택배를 보내는 것은 너무 늦을 것 같았고, 제가 올라가는 날 그냥 가져가는 것이 빠를 것 같아서 들고 갈 수 있을 정도만 적당히 챙겼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가 봐야 뭐 이리 많이 가져오셨냐 할 것이고, 건조 미역이야 조금만 챙겨도 1년 내내 먹을 수도 있을 양이니 문제될 것이 없었지요. 전복이 좀 무거운 것만 버티면 며느리에게 정말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었어요. 약속한 날이 되어 임신한 며느리 줄 보양식을 싸들고 새벽 기차에 올라 서울로 향했습니다. 완도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니 시간이 꽤 걸리는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기차가 절반쯤 올라갔을까 싶을 때 하늘에서 눈이 엄청나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일기예보를 잘 확인하는 습관이 없었던 저는 아뿔싸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리 날씨 상황을 알았다고 해서 먼 길 다녀오는 일정을 바꾸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한방눈을 보면서 아들 볼 생각에 그저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방눈은 40년 만의 폭설이었고 결국 기차가 운행이 지연될 만큼 굳은 날씨로 변했습니다. 빨리 녹는 성질의 눈이었는지 어찌저찌 기차는 다행히 서울까지 올라갈 수 있었지만 예정 도착 시간보다 많이 늦은 시간에 열차에서 몸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길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택시비가 그렇게 아까워서 택시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저 외워놓은 대로 지하철 노선을 찾아 나섰습니다. 다행히 기차역에서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곳에 아들 집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는 길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늦는데 아들에게 연락 한 통이 없는 것이 내심 서운했지만 조금 있으면 볼 수 있으니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아야겠다 싶었습니다. 아들네 집이 있는 지하철역에서 내려 바삐 걸음을 옮겼습니다. 전복과 미역을 싸들고 있으니 슬슬 몸이 지칠 때가 되었어요. 건강상 저체온증을 조심해야 하는 저는 중무장을 하고 왔지만 엄청나게 추운 날씨에 손발이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도 엄청난 양의 눈이 쏟아져 걸음을 옮기는 것이 힘들었지만 다행히 사람 다니는 길과 차 다니는 길은 눈이 잘 녹아서 다닐만 했어요. 하지만 이내 진눈깨비가 다시 내리면서 제 옷이 조금씩 젖기 시작했습니다. 날씨 상황이 그렇게 바뀌니 걱정이 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체온증을 조심해야 하는 제게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지금이라도 택시를 탈까 싶었지만 이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까지 왔기 때문에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축축해져가는 옷을 털어가면서 아들 사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점점 몸이 오들오들 떨리기 시작해서 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 몸을 녹이고 싶었습니다. 손끝 발끝 감각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차가워졌고 조금만 더 젖은 옷을 입은 상태로 있다가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급한 마음으로 아들네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제 고생해서 온 보람을 만끽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싶은 마음으로 문이 열리길 기다렸는데 꽤 시간이 지나도 문이 열리질 않고 안에서 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거 있지 뭡니까? 꽝꽝 얼어붙은 손으로 초인종을 다시 눌러보아도 집안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정보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아직까지도 아들에게 전화가 없는 게 이상하더라 싶었는데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꽝꽝 얼어서 전화를 걸기도 겨우 걸 수 있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준영아, 너 집에 없니? 지금 엄마 너무 춥구나. 너 어디야? 아, 엄마. 죄송해요. 엄마 오시는 날인 걸 깜빡하고 다른 약속을 잡아버렸네요. 어떡하죠? 야, 이 녀석아. 까먹을 게 따로 있지. 일단 내 너무 추워서 살고 봐야겠으니까는 비밀번호라도 좀 알려다오. 내 지금 바로 몸 녹이지 않으면 저체온증 올 것 같구나. 아, 어떡하지? 엄마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는 건 안 돼요. 아니, 네가 오라 해놓고 이러기야 정말. 그럼 언제 돌아오는데? 이 녀석아. 아, 이거 어쩌지. 사실 오늘 오랜만에 매형이 한국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같이 식사하고 있거든요. 식사 마치고 집으로 같이 들어갈 거라 좀 곤란한데.
뭐야, 이 녀석아. 어미가 며느리 먹을 거 이것저것 싸가지고 새벽부터 기차 타고 올라온다고 분명히 말했잖니. 어이없는 아들의 말이었지만 더 이상 전화기 붙잡고 실랑이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몸이 빠르게 얼어붙기 시작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따뜻한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고 냅다 밖으로 뛰었습니다. 점점 호흡이 가빠오고 시야가 좁아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빨리 어디라도 들어갈 곳을 찾으려는데 눈에 들어온 곳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집이었습니다. 냅다 그곳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가게는 손님 테이블 없이 포장 장사만 하는 가게였어요. 아이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저체온증이 심해졌는데 금방이라도 몸이 얼어붙을 것 같아서 사람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빨이 딱딱거릴 정도로 몸이 호달호달 떨리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니 만두집 사장님이 놀라서 따뜻한 육수 한 컵 내어주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무슨 사연이시길래 이 날씨에 짐 싸들고 밖에서 이러고 계셔요? 제가 앉아있는 테이블에라도 좀 앉아 계셔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신세를 좀 지게 됐으니 만두라도 한 그릇 먹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얼어붙기 직전이었던 몸을 만두집에서 녹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집 사장님이 저를 내쫓으셨다면 저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만두를 먹고 있으니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화가 잔뜩 난 채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일단 제가 지금 집 앞에 거의 다 왔거든요. 상황 설명 좀 드릴게요. 어디 계세요? 얼어 죽기 일보 직전이어서 눈앞에 보이는 만두집 들어와서 만두 먹고 있다. 이놈아. 만두를 다 먹을 때쯤 아들이 와서 저를 데리고 나가더니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저는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항상 고향이랑 가족을 떠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새아빠랑 배다른 누나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이제 저는 와이프랑 와이프 가족들 모시고 사는 게 행복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해외에서 오랜만에 매형 오셔서 장인어른이랑 사업 논의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죄송하지만 어머니한테 약속했던 대로 집에 오시게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지금 처갓집 식구들 다 이리로 오고 있는 거 저 먼저 급하게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이놈아?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분명히 며느리 먹을 전복하고 미역 가지고 이날 와도 된다고 했잖냐? 아 진짜 구질구질하게 왜 이러세요? 제가 약속해놓고 까먹은 건 죄송한데 그때 그렇게 말한 것도 억지였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엄마 아들 하기 싫다고요. 아시겠어요? 제가 모텔비 챙겨드릴 테니까 오늘 숙소 잡아서 주무시고 제가 이제 그냥 명절 때 가끔 전화나 좀 드릴게요. 우리 이제 그렇게 지내요. 그냥 엄마 죄송해요. 전 우리 가족이 싫어요. 아니 아무리 자라오면서 가정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고 마누라 버리고 간 제 아빠 닮아서 이제는 아들도 어미를 버리는군요. 그래도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고 아빠 없다는 소리 들을까봐 마음 맞는 착한 사람 찾아 재혼해서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아들놈이 하는 소리가 이제 나는 한 가족이고 싶지 않다는 소리를 하니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 나간다는 사돈댁에서 콩고물 떨어지는 것이나 주워 먹고 살겠다고 사업 논의를 한다면서 먼저 오라고 약속해놨던 어미를 이렇게 문전박대한다니요. 아들은 그렇게 제게 모텔비라면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고 장인 장모님 모시러 가야 된다며 뒤도 안 돌아보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시간은 이미 9시가 넘어서 완도까지 가는 기차는 없을 때였습니다. 저는 추적추적 내리는 진눈깨비를 맞으며
숙소를 찾아야 했어요. 남편에게 상황을 알려야 했지만 저는 일단 추운 곳에 몸을 오래 두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따뜻한 곳부터 찾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평생 택시 타는 것 아까워서 절대 택시를 안 탔지만 그날만큼은 살기 위해 눈앞에 있던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기사님, 히터 좀 세게 틀어주세요. 제가 저체온증이 심해서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친절한 기사님 덕분에 몸을 녹이면서 역 근처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제 손발 끝은 이미 많이 얼어붙었고 진눈깨비를 계속 맞은지라 옷이 젖어 있으니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택시기사님에게 물어 역 근처 모텔이 많은 곳에서 내려달라 하였습니다. 모텔비 할압시고 아들이 쥐어준 5만 원짜리 한 장은 감사한 택시기사님에게 그냥 다 줘버렸습니다. 뭐가 됐든 제 돈으로 그냥 숙소를 구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만 금요일 저녁이라 서울에서 빈 방 찾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아무리 돌아다녀도 빈 방이 없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체온이 점점 떨어져 가는 것이 느껴져서 점점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숙소를 찾으려 해도 빈 방이 없으니 있을 곳이 없어 난감했어요. 근처 마트나 편의점을 들어가서 따뜻한 곳이 어디 있을까 궁리를 해봐도 대부분 문을 닫을 시간이라 난감했습니다. 결국 모텔이 아닌 호텔들을 찾아 나섰지만 서울에 웬 투숙객들이 그렇게 많은지 금요일 밤에 방을 찾으려니 도대체가 방이 남아나지를 않는 것이었어요. 저체온 상태로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저는 정말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들고 있던 전복과 미역을 내팽개쳐버리고 싶었지만 또 몸에 배어있는 절약정신은 죽겠구나 싶은 와중에도 물건을 꼭 쥐고 있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길을 걷다가 찜질방이 보이길래 저는 그냥 찜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워진 몸을 갑자기 따뜻한 물에 데우려니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미 동상에 걸려버린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따끔거리는 손발끝을 부여잡고 찜질방 바닥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건강검진하는 병원에 가서 저는 입원을 권유받았습니다. 저체온증의 심각한 발가락 동상으로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건강에 심각하게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의사의 설명이었어요. 소식을 듣고 남편이 화가 나서 서울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내 이놈의 아들 새끼를 그냥 이놈이 이거 당신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알아? 내는 이거 용서 못하겠다. 남편은 얼마 뒤 최근 가지고 있던 주식을 전부 팔아버리고 친한 지인과 은행에 약간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물로 나와 있던 아들 사는 전셋집을 사버렸습니다. 기왕지사 이렇게 된 김에 서울에 집 하나 가지고 있게 됐다면서 아들을 절대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한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졌지만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도 아들에게 너무 실망하여 더 이상 얼굴 보고 살 자신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남편 말대로 그날 아들이 저를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듬해가 아들 전세집 해준 지 6년이 되는 해라 계약 연장의 권한이 집주인에게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내쫓고 다른 세입자를 들여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갚을 생각이었고 세입자가 나가기 전에 가게를 정리한 비용으로 전세금을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배 아파 낳은 아들놈보다 의붓딸이 오히려 제게 친자식같이
돌봐주었습니다. 배 아파 놓고 아니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아는 금수 같은 자식이라면 쓸모가 없는 걸요. 아들 내외가 부동산에서 소식을 듣고 제게 전화를 해왔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 아들에게 메시지가 오더군요.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셔요. 이렇게 저를 내쫓으시면 아들 길바닥에 나 앉아 죽습니다. 지금 처갓집 사업도 상황이 안 좋아져서 저희 이러다가 정말 죽어요. 제가 조만간 한번 찾아뵙고 사죄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그러게 진즉에 상경시켜 서울에 전셋집 얻어다 준 어버 키운 어미 고마운 줄 알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돈댁에 빌부터 먹어보려다가 사업이 고꾸라졌다는데 전셋집에서도 쫓겨나니 정말 길바닥에 나앉거나 어디 반지하 단칸방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신세겠지요. 아들이 찾아왔을 때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를 했지만 저는 물론이고 남편이나 딸 모두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딸은 전적으로 저희 의사에 따라 용서를 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아직도 아들이 저를 그렇게 문전박대하여 엄동설한 한파에 죽음으로 내몰았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아들이 제게 한 말들이 제 가슴을 너무 아프게 했었어요. 가정환경이 불우하여 떠나고 싶다 했던 말을 주워 담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워 담을 수만 있다면 제가 용서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미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박혀버린 그 말들 때문에 저는 아들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몇 주째 아들의 방문과 메시지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매일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제가 애초에 남자를 잘못 만나 급히 물려받은 자식이 그 아비의 그 자식이라고 제게 상처를 주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살아온 인생과 선택들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을 용서하자니 재혼한 남편과 이붓딸에게 너무 미안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라면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지혜로운 분들이라면 애초에 이렇게 어리석은 상황을 만들지 않으셨겠지만 부족한 제게 해안을 가지신 여러분들께서 조언의 말씀을 남겨주신다면 감사히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많은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창구가 되겠습니다. 인생은 사연을 싣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